가는 사람 맨날 가. 총회대표 여자들은요. 근데 같은 여자라도 여자 평신도들은요 총회대표 잘 못 가요. 재수 좋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요 안 맞아요. 총회 대표를 선출하는 문제가 감리교 의회제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급제는 이미 시효가 다 됐고 그걸 계속 그 기준을 고집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영급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성별, 연령별 코타제, 여성 뭐 15%, 30% 이런 식으로 또 연령 50대 미만 몇 프로, 이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연회에서 총회 대표를 뽑게 되면은 그게 아주 공정하고 또 다 배려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불합리해 그게. 물론 그것도 하나 이제 호구지책으로 만든 거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그걸 적용하다 보면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해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저는 연동제를 주장하면서 연급제와 코타제, 연령별, 성별 이거 폐지하자는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연동제를 하게 되면은. 자, 근데 이 코타제 예를 들면 여성 15% 이거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50세 미만 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2019년도 중부위원회 회의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를 적용해 봤어요. 여교육자. 그 다음에 남자 교육자, 남자 평신도 연회원, 여자 평신도 연회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회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총회 대표를 뽑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연회에서 뽑힌 총회 대표의 비율을 보면요, 여교육자는 14.8%. 그래서 이 비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개하는 것이 이해하기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교육자의 경우에는 14.8%가 가는 거예요. 연회원인 교육자, 여자 교육자 가운데 14.8%가 총회 대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 교육자는 7.2%, 절반밖에 안 돼요. 남자 교육자의 수에 따라서 7.2%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파격적으로 예우를 받는 겁니다. 14.8%이기 때문에. 남자는 7.2%. 그러니까 우리가 상계적으로 우리는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숫자는 많고 총회 대표가 되려면 줄줄이 서야 돼. 몇 년을. 자, 남자 평신도가 8.3% 나와요. 그 장로님들 머리 허여가지고 연회원으로 왔잖아요. 그 가운데 총회 대표로 가는 사람은 8.3%. 여자 평신도 6.1%. 자, 그러면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 교육자예요. 여자 목회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안 되는 숫자에 비하면은 14.8%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총회 대표. 남자들은요, 목사들 많아. 근데 7.2%. 가장 홀대받는 것이 여자 평신도 6.2%. 제가 이런 통계를 내니까요, 여자 목사님들이 입에 거품 물고 덤비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얼마나 몇시를 받고 홀대받는데, 아니 근데 안 그러잖아요. 총회 대표 가면 가는 사람 맨날 가. 총회 대표 여자들은요. 근데 같은 여자라도 여자 평신도들은요 총회 대표 잘 못 가요. 재수 좋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요 안 맞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코타제, 연령제 코타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별 코타제, 그게 그럴듯하죠? 기본 할당제? 안 그래. 현장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반대로 홀대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방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재편되는 게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는 일단 그런 성별, 연령별 코타제를 폐지하고 연동제는 뭐냐면요, 연동제를 실시하는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요, 왜 총회원 수를 1,500명으로 잘라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아주 불평부당해. 그게 아니, 총회원 수는요 목사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꾸 늘어나다가 또 목사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또 줄어들게 됐어. 이게요. 왜? 정회원 목사가 항상 연동제의 기준이야. 항상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의 숫자는 자꾸 늘어가는데 총회원을 1,500명으로 박스를 가둬놨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치열하죠. 아무리 코타제를 하고 연령별, 성별 코타제를 한다 해도요 치열한 거예요. 그건요. 아주 불합리해요. 못 가는 사람들은 은퇴할 때까지 총회원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한 서너 번 간 것 같은데, 가는 사람은 장로들은요 연급제 때문에 늘어가. 총회 가면 장로들이 큰소리 치는 게 뭐냐면, 내가 총회원이 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경륜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익숙해 굉장히. 근데 목사들은요 그런 데 가면 섭섭해. 잘 몰라. 왜? 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1,50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 이 모가지 왜 잘라냐 그러냐. 한참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게 내버려둬야지. 나무나 뭐 곡식이나 왜 자르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지 말고 이제는 몸집이 커지면 거기에 맞게 정회원 숫자도 늘어나게 해라. 근데 그걸 일부러 몇 명 하지 말고 일정한 정회원 1년급, 2년급, 10년급, 15년급 있잖아요. 감리사가 되려면 11년급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감리사 연급이 지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의원 15년급,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한 총회원의 권리가 취득된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총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그 연금에 따라서 그냥. 그리고 그와 동시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총회원 수를 제한하지 말고 뭐 3,000명이면 3,000명밖에 가면 되는 거고, 또 목사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총회원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 자연스럽게 맞추자는 그냥 그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순번제로 하자. 순번제로. 한 번 간 사람은 다음에 안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가고 A조, B조로 해가지고 자동 승계하도록 자동으로. 이번엔 내가 못 갔으니까 다음 때는 내가 총회에 가겠구나. 그게 연동제라는 겁니다. 연동. 그러니까 입법에서 다른 거, 총회원 숫자가 많고 적냐를 그거를 조절하는 거는 총회원이 될 수 있는 연급, 정의원 목사의 연급을 11년급을 할 거냐, 12년급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총회원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따라서 평신도 숫자가 정해지는 거고, 이게 연동이에요. 연동. 그게. 그거를 하면은 감리교 의회제도는 건강하다. 보세요. 이 총회원이 이게 순환이 되고 바뀌어야지요. 안 바뀌면요, 이 사람들은 총회원이 되는 순간에 총회에서 각국 의원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 아니야? 400명이 아주 그게 전이 돼요. 그 사람들. 그게 깨지는 거예요. 왜? 2년마다 바뀌니까 총회 각국 의원도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감독 선거에 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내가 다음에 총회원이 되니까 그 중에서 각국 의원이 되는 거는 뭐 내 차례가 오면 되는 거지 뭐. 그때야 뭐 선거해가지고 날 잘하는 사람이 감독되면 되지. 그리고 감독을 당선시키면 뭐합니까? 다음에 총회원이 못 되면 그만.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건요, 그걸 자극을 받으면 자꾸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리면은 지혜롭게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연회에서부터 총회 대표가 순환되기 때문에 의회제도가 건강하게 된다. 그게 제 주관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방해되는 거는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요 고비만 넘기면요, 감리교 의회제도는 발전합니다. 그러면은 감독제도 선거도 공정하게 될 것이고, 선거 부정도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할 일이 없어요. 이 선거가 부정 선거가 많이 되니까 재판위원들로 좀 머리를 감싸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의회제도가 잘 되면요, 감독제도도 튼튼하고 명예로워져요. 선거제도 잡음이 없어요. 의회제도 왜 자동으로 되니까, 연동제 가지고 자동으로 되니까, 그걸 총회원 수를 왜 1,500명을 이 박스에 가둬 놓냐고. 그걸 왜. 참난 그렇게 무식한 거 처음 보내는 거야. 총회원 수가 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스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마 시골 출신 같은데, 그렇죠. 저 나사렛 쪽이니까. 그 제사장의 순번 따라서, 순번을 따라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총회원들도 순번제를 정한 연동 순환제를 해가지고 자기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때는요,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장정을 잘 만들어 보려 했어요. 2016년도 전용재 감독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얼마나 의지가 좋습니까? 개혁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장정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10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다 뜻이 있고요. 또 바람직한 과제들인데, 이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 사회 논리나 그런 조직의 논리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감독이는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은 과제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다 그게 안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개혁특별위원회가 총회 실행부의 결의로 만들었어요.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쓰기로 하고, 모든 조직이 있으면요, 그 조직은 어떤 법적 근거로 만들어지냐 중요한데, 제가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개혁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거도 희박하고 필요성도 없고, 총회 실행부가 내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총회는요, 많은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본부 특별위원회, 총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장정과 관련된 위원회가 많아요. 장정개정위원회가 있죠. 장정연구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단기발전위원회,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제도를 이렇게 바꿔라, 법을 이렇게 바꿔라, 그런 것들이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데, 총회도 아니고 총회에서 의의만 사안도 아닌데도 총회 실행위원회가 자기 권한을 넘어선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하냐? 제가 서부위원회를 감독회의에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심의해가지고. 그 감독회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감독회의는요, 입법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건요.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정책적인 발상을 해도, 지금 생각해도 서부위원회의 임시조치법은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냥 그 해왔어, 지금까지. 1년에 1억 이상씩 돈을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감독회장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개혁특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예산을 1억씩 줘가지고 1년 동안 뭘 했는데 의지는 있고 열심도 있지만은 나중에 다 그게 그냥 허당이 되고 말았어. 저는 구인위원회에 속한 멤버로서 그냥 우리 자비랑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감독회장이 위원장이 개혁특별위원회 안이 나오고 구인위원회 안이 나와서 이렇게 감독회장이 두 개를 다 받아보더니만은 둘이 만나서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만났어. 10시쯤 만나서 밤 11시까지 했어. 근데 개혁특별위원회에 그 총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하나 다 서로 비교 분석을 해봤어. 토론을 했어.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 안을 다 폐기하겠다. 한 가지 교육자 최저 생계비 부분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왜 다 폐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서로 토론을 해보니까는 야 이게 시기상조고 또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실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실험적으로. 그래서 교육자 최저 생계비 문제는 하나의 과제긴 해도 그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 지금. 돈 나올 뿐만 없다 지금. 그것도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요. 감독회장이 발의하는 장정 개정안은 심사 불가하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걸 입법부에 상정을 하는 거예요.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사 불가하다. 그 자세한 내용이 뭐냐면은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사 절차가 필요 없다. 그리고 감독회장의 동의 없이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하고 감독회장이 변경이나 삭제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장정 개정위원회는 전부를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도안이면 뭐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들이 만든 안을 감독회장에 발의한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올렸어요. 본래는 폐기하기로 했는데 뒤에 가서 따로 그 전략을 꾸민 거예요. 감독회장 이름을 가지고 통으로 올려가지고 이걸 다 받을 건지 폐기할 건지 결국은 폐기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수정 없이 그냥 다 통과시키기를 원했는데 입법위원들이 그런 거 아무리 감독회장이 공고한 개정안이라도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조심의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개혁특별위원회는 그래서 망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구인위원회 안들은 나를 비롯해가지고 이상윤 목사님, 뭐 전영철 목사님이나 뭐 지학수 목사님이나 성백결 교수 있었는데 몇 사람들이 한 9명이 모여서 한 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모든 강의로 대부분들이 다 그때부터 숙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개혁특별위원회는 나름대로 애썼지만은 너무 급하기도 하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감리회 법원 설립안인데 감리교 법원. 법원이란 말도 얼마나 그게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세부 사항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준해서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실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도 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의회법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싶으면 강의록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